부패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입법 로비 실태가 담긴 내부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는 시도별 회원들에게 정치인 후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조직적으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가운데 2, 3급 고위 간부의 자녀가 12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녀의 채용에 부모의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이에 서울시는 비리로 밝혀진 건 아직 없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남북미 관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비준됐습니다. 청와대는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야당은 국회를 무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경남 의령의 한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하던 남성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감전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국립어린이집 교사가 2살 된 아이가 자지 않는다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동보호 전문 기관과 함께 학대 의심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온 흙탕물입니다. 인근 재개발 공사로 주말마다 단수가 되고 끝나도 이런 흙탕물이 한동안 나오는 겁니다. 한 달 넘게 지속됐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전 안내도 없었습니다. 도심 속 막무가내 재개발 피해 현장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관련 내용을 사실상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혐의에 공범으로 영장 청구서에 적시하는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가는 윗선 수사를 위해서 검찰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지 넉 달 만에 이번 수사의 열쇠로 지목된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죠.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네, 검찰은 지난주 임 전 차장을 4차례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의혹이 40가지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영장 청구를 하면서 적용된 법 조항으로 따지면 직권남용, 또 공무상 비밀 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국고 손실 등입니다. 준비된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임 전 차장이 행정처 심의관을 시켜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 개입한 의혹이 있고, 또 법관 뒷조사 의혹 문건을 작성케 한 혐의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사법부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재판 자료를 빼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합니다. 전국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가짜로 증빙 서류를 처리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국고 손실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취재된 것이 임 전 차장 영장 청구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 공범으로 영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임 전 차장의 지시자로 명확히 볼 수 있을 만큼 의혹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2015년에 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부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하도록 한 것, 또 일부 진보 성향의 판사를 사찰하도록 한 것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시작돼서 임 전 차장이 실행한 것, 이런 구조로 보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임 전 차장의 바로 윗선으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지시자이자 공범으로 오늘 구속영장에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 지금 소환하지 않고서도 지금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것은 얼마 전에 끝난 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지검장이 한 의원이 12월 중에는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가급적 빨리 소환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수사라는 것이 생물처럼 움직이는 것이라서 앞으로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검찰도 올해 안에는 좀 소환을 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법원이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해서 구속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의 주된 혐의 중에서 직권남용의 경우에 이제 최근에 법원이 엄격하게 본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결과 지금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네, 이 직권남용은 직무와 관련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야 되는 것을 입증해야 인정이 됩니다. 임 전 차장의 경우에는 재판 개입이나 법관 뒷조사가 행정처 차장이라는 직무와 관련이 돼야 하는데 이게 법조계에서도 이게 행정처 차장의 권한이다, 직무다, 아니다 의견이 조금 엇갈리긴 합니다. 이 때문에 임 전 차장 측도 소환 조사 당시 이게 내 소관 직무가 아니라서 죄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오늘 행정처는 일선 법원의 재판 오류를 지적하거나 또 법관 인사에 관련돼서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하고 또 임 전 차장은 그 권한을 그 정도를 넘어섰으니까 남용한 것까지도 봐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사법농단 수사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것이 방금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속보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2부에서 이가혁 기자를 다시 한번 좀 연결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특혜 차용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서울시의 반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가운데 12명이 서울교통공사 2, 3급 간부의 자녀로 나타났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이 된 이들 가운데 사내에 친인척을 두고 있는 108명의 명단입니다. 친인척의 직급이 2급, 7급 등 다양하게 적혀 있는데 JTBC 취재 결과 이 가운데 2, 3급 이상인 공사 간부의 자녀는 1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급 직원의 자녀가 8명, 2급 간부의 자녀는 4명입니다. 3급 이상 고위직을 친인척으로 둔 정규직 전환자는 26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간부의 자녀였던 겁니다. 한국당은 이를 토대로 자녀들 채용 과정에 고위직인 부모의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교통공사가 밝힌 정규직 전환자 108명 이외에 수서역 역장의 처와 처형도 정규직이 됐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공사 측은 직급이 3급인 경우 역장이나 부서 팀장급이기 때문에 고위직으로 분류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부모가 고위직이라고 해서 특혜가 있었다고 보는 건 억지라며 비리가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확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이 모든 내용들은 저희들이 서울시의 부시장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룸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입장 그리고 주로 의혹을 제기하는 쪽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뉴스룸 2부에서는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출연합니다. 내일은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어제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죠. 이에 대해서 정의당이 국정조사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도 포함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동의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국정조사를 한다면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강원랜드 특혜 채용 의혹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복현 기자. 공공기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공조하자 정의당은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국정조사에 포함시키자고 나선 겁니다. 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곧바로 정의당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정의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강원랜드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슬퍼런 문재인 정권에 검찰이 그만큼 수사를 했는데 모자라면 이 부분도 합시다. 못할 게 없습니다. 그동안 반대해왔던 것과 달리 특혜 채용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면 강원랜드 국정조사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겁니다. 사실상 야사당의 압박을 받고 있는 민주당은 일단 공식 입장을 밀어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당은 이번 국감이 끝난 이후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감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가 국정조사 성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국가의 감사를 받는 국립대에서도 채용 비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에서 퇴직한 교직원이 세 딸을 같은 학교 관련 기관에 취업시켰는데 채용 과정이 모두 석연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서울교대의 한 교수는 제자 논문을 그대로 아들에게 넘겨서 대학 진학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서울과기대 전 교직원 K씨는 얼마 전까지 세 딸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K씨가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이듬해 첫째 딸이 협력단 행정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2017년엔 둘째 딸과 셋째 딸이 각각 대학 조교와 일용직 근무자로 역시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교 공채에 응시한 둘째 딸은 서류 전형에선 꼴등을 했지만 면접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 합격했습니다. 서류에서 2배 많은 점수를 받았던 지원자는 1점 차로 탈락했습니다. 첫째 딸이 행정직원 시험을 봤을 땐 없던 토익 점수 배점이 생겼고 셋째 딸의 채용 과정은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과기대 교수들의 회계 업무를 맡아온 K씨는 많은 교수들과 친분 관계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교육대학의 박모 교수의 제자가 2013년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런데 박 교수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외부 학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소논문과 제목뿐 아니라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아들은 2015년 서울시내 한 사립대 수시전형에 지원하며 이 수상 실적을 자소서에 기재했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자녀의 입학 전형 자료로 제출하는 사항이라서 학교에서 사전에 파악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유치원 문제가 터진 데 이어서 최근에 경찰은 어린이집의 이른바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측이 회원들에게 돈을 거둬서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이미 어린이집 2천여 곳에 대한 비리 의혹 조사에 들어간 바 있죠. 이런 가운데 저희 JTBC 취재진이 어린이집 총연합회 입법 로비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보내고 입법을 위한 치밀한 전략을 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박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희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이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장 시절인 2013년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5월에 보낸 1차 공문에선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여야 의원 5명을 특정해 후원금을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시도별로 총 261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계획을 전달한 겁니다. 12월엔 2차로 공문을 보내 어린이집 원장 238명 명의의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사비를 객출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입법 로비 계획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비슷한 시기 열린 이사회 회의록엔 선관위에서 문의가 가면 공금이 아닌 객출을 한 것으로 정확하게 답변해달라고 돼 있습니다. 단체의 돈으로는 정치자금을 낼 수 없도록 돼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신경 쓴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실제 그해 12월에 작성된 내부 문건엔 1차 공문에서 적시한 5명보다 3명 더 늘어난 의원 8명에게 적게는 120만 원에서 많게는 580만 원까지 총 2,760만 원을 후원했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협회 내부에선 개인 비용이 아니라 연합회 돈으로 후원금을 보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 개인이 걷어서 협회로 보냈냐 그랬더니 저희가 돈이 어딨냐 연합회도 비용으로 갖다가 납부했다. JTBC는 한어총의 정치자금 전달 내용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단체가 회원들에게 후원을 강요하거나 회비를 걷어서 후원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후원 대상이었던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의원들은 후원 계좌로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단체 후원인지 알기가 어렵고 관련 단체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은 통상적인 의정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어총 김용희 회장의 해명을 듣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내는 것은 법적으로는 보장된 일이죠. 다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더욱이 입법을 대가로 돈을 줬다면 경우는 달라집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내부 자료를 보면 전달된 후원금 중 일부는 특정 법안 통과를 위한 이른바 핀셋형 입법 로비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2013년 12월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국공립어린이집분과위원회는 임원 및 분과장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정 법률안을 거론하면서 위탁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국공립 원장들은 합심해서 행동하자고 말합니다. 대국회 활동 지원금, 즉 후원금을 납부하란 뜻입니다. 언급된 법률안은 같은 해 10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겁니다. 이 법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65세까지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불리한 법안에 대해선 입법 저지에 나섰습니다. 김용익 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에 대한 면담 결과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입니다. 당시 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리를 막기 위해 위탁을 개인이 아닌 공익법인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 역시 한어총의 후원금 대상이었는데 면담 보고서에는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게 하자면서 상정될 경우 새누리당 차원에서 부결시키도록 추진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든 법안을 폐기시키자는 겁니다. 괄호 안에는 당시 여당 의원실이 협조할 거란 문구도 있습니다. 해당 의원실 측은 한어총의 주장일 뿐 실제 협조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법안은 한어총의 의도대로 회기를 넘겨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후원금에 대해선 기억이 없지만 한어총이 당시 보좌진을 통해 법안 관련한 항의를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폐기됐다고 말했습니다. 한어총 김용희 회장은 어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유착 의혹 외에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 등을 겸직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들이 겸직까지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지방의원은 2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이곳 대표는 현직 강북구 의원 A씨입니다. 최근 구의회가 어린이집 대표에서 물러나라는 사직 권고안을 승인하면서 A씨도 자리를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표님께서 상의를 하되 지금 당장은 어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위치가 있죠.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공공단체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정해놨습니다. 정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지자체 지원을 받는 공공단체에 해당돼 지방의원이 원장과 대표, 이사장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선인 명부와 어린이집 정보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원 22명이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4명 등 17명이 어린이집 대표로 이름을 올렸고 유치원의 경우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4명 등 5명이 대표나 설립자로 신고돼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름만 올렸지 급여를 받거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회에선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달 초에 밝힌 뒤에 보름이 채 안 돼서 회담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두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중간선거의 영향을 결집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의 승패에 따른 상황별 시나리오를 감안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것. 그게 아니라면 대내외 여건이 지지도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급하게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남북 간 이루어지는 대화 로드맵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만 청와대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조택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여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이라는 전례 없는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입니다. 이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며 아마도 내년 첫날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라는 조건이 달렸지만 백악관 측이 공개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를 내년 이후라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익명의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 2차 회담 시기가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머지않아 2차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분위기를 띄웠다가 이달 초에는 11월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날 볼턴은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했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북한이 지키도록 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도 볼턴이 모스크바에서 대북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북미 2차 회담의 시기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1월 1일 이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때쯤인가도 그리 정확치는 않습니다. 워싱턴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김현기 특파원, 내년 1월 1일 이후라면 언제쯤인지 또 이렇게 말한 것이 일종의 압박용이 아닌가 하는 의문들도 나왔습니다. 예, 이곳이가 어제 저녁에 볼턴 보좌관의 발언이 전해진 다음에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으로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관계자는 볼턴 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시기를 밝힐 것이다. 이렇게 관련 국가에 사전에 예고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친 공식화된 발언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전술적 발언이란 성격은 약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회담 시점이 1월 초중순이냐 아니면 그 이후냐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변수는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의 진전 여하에 달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첫 단계는 폼페이오 장관과 북측 카운터파트 간 고위급 회담입니다. 지난 1차 정상회담 성사 직전에 김영철 부위원장의 전례처럼 북한 인사의 백악관행이 이뤄지는 식으로 협의가 전격성을 띈다면 1월 초선 개최에 청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정상회담 시기가 미뤄진 만큼 비핵화의 실체적 구체적 조치를 깊숙이 논의하는 건 역시 비건 최선의 라인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주에 앞으로 열흘쯤 이내 그러니까 역선을 하면 다음 주까지는 자신과 북한 카운터파트 간의 회담이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주목받기도 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트럼프 정부는 그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아직까지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 정부 관계자는 북미 간의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나 결과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일단 열흘 뒤라고 말은 했지만 시기는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당초 이달 31일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 간 회담, 이른바 2+2 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일단 국방장관 간 회담을 먼저 하고 외교장관 회담은 뒤로 미룬 이유가 이와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는 중간선거일인 6일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고위급 실무회담이 수년되는 경우라면 2차 정상회담은 1월 초중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예. 자, 이제 문제는 미국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로드맵을 세운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대로 남북 간 관계 로드맵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이런 입장이 남북 관계 문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6일 중간선거 이후 12월까지는 선거 결과에 따른 개각, 의회 전략 재수리, 카슈크지 살해 사건으로 촉발된 중동 외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입니다. 1순위가 아닌 북미 대화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정치 지형이란 것이죠. 대내 여건상 속도 조절이 불리하지 않은 국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남북 간 대화 로드맵에 속도 조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곳 시간 어제 이도훈 한반도 교섭본부장과 비건 대표 간의 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한 최종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일단 현지 조사 같은 기초적 작업은 진행을 시키되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궁금한 질문이기도 한데 대개 이제 중간 선거에서 상원은 몰라도 하원은 의석을 뺏긴다. 그러니까 집권당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고.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현지에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시죠. 예, 현재로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 하원은 야당이 민주당이 장악할 것으로 보는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예. 다만 막판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7%로 취임 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예, 김현기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과 관련해서 군사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이에 딸린 군사 분야 합의서를 각각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뒤 비준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 비핵화 과정을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 4월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달리 이번엔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달리 평양 공동선언은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고 관련 입법도 필요 없다는 이유입니다. 헌법상 국회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이 필요한 조약 등에 대해서 비준 동의권을 갖습니다. 법제처는 평양 공동선언이 이미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판문점 선언의 후속 합의이고 군사합의서는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이 필요한 조약이 아니라며 국회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문 대통령과 여당만 독점하겠다는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잔혹한 범죄에 공분하면서 피해자를 추모하는 편지 글과 국화꽃이 쌓였습니다. 가해자 김성수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0만 명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작은 단상에 하얀 국화 꽃다발이 놓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도 시간이 갈수록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꾹 눌러 쓴 편지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피해자 신모 씨는 21세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그날에 새벽까지 그냥 같이 있다가 저한테 전화는 안 하고 카톡만 했더라고요. 아마 제가 늦게 들어가고 늦게 잔 거 아니까 전 더 마음이 무겁죠.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돼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엿새 만에 100만 명 넘는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뒤 가장 많은 사람이 나섰습니다. 유족들은 경찰 초동 대응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심신미약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국민들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 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JTBC 이상혁입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범죄자에 대한 엄벌 여론이 높은 가운데 주목을 끄는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한 우울증 환자와 복지급여 지급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정신장애인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술 끊길 때가 쫓아간 일을 왜 처음 봤다. 50살 하모 씨가 옆집에 사는 K 씨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건 지난 4월입니다. 당시 하 씨는 K 씨 집에서 문을 닫는 소리와 망치질을 하는 소리 등 시끄러운 소음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K 씨의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음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하 씨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16년간 우울증으로 70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2년에도 우울증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 2년 6개월간 치료 감호를 받은 전력을 내세운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신병력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범행을 결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여 비슷한 이유로 지난 3월 복지급여 지급에 불만을 품고 경기도 용인의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정신장애인에게도 징역 6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심신미약 범죄자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면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오늘 새벽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탕 안에서 감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 의령군의 한 대중 목욕탕에 구급대원이 들어갑니다. 잠시 뒤 두 사람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남탕에서 목욕을 하던 73살 오모 씨와 68살 김모 씨가 냉탕과 온탕에서 연달아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기에 감전돼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던 냉탕과 온탕에는 버튼을 누르면 전기 모터로 작동되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폭포수처럼 천장에서 물을 쏟아내는 장치와 거품과 안마 효과를 내는 장치입니다. 뛰어들었는데 전기 오는 바람에 저도 이제 깜짝 놀래갖고 쫙 하면서 내가 나왔다니까요. 경찰 조사 결과 목욕탕이 쉬는 날인 어제 마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 모터를 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압을 정설하는 작업 과정에서 전기 배선 부분도 같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경찰은 내일 전기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목욕탕 관리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서울의 공립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보육교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학대가 의심되는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오해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죠. 강신우 기자입니다. 교사가 아이를 넘어뜨려 밀치자 아이가 웁니다. 낮잠을 자지 않자 머리를 수차례 바닥에 내리칩니다.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가 하면 놀고 있는 아이를 짓누릅니다. 그때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 몸에서 뭔가 상처를 발견한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장면들입니다. 잠들 때 이렇게 입을 덮여주려고 그러면 자기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는 줄 알고 머리를 한동안 못 묶었어요, 절대. 육체적 학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이는 간식을 먹으려 하지만 자꾸 제지를 당합니다. 한동안 간식을 먹지 못하다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다른 아이가 남긴 음식을 먹습니다. 이를 본 조리사가 간식을 주자 마구 입에 집어넣습니다. 경찰은 2달치 CCTV 영상 중 100여 건을 추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분석을 맡겼습니다. 해당 교사는 오해란 입장입니다. 애들이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그런 거지. 이 교사는 지금도 계속 근무 중입니다. 어린이집 측은 학대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는
업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예, 조금 전인 오후 6시 반쯤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14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고 이 가운데 1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를 좀 급하게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나와 있죠. 사고 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사고는 오후 6시 반쯤 발생했습니다. 불과 2시간 전인데요. 사고가 난 곳은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서울 방향 205km 지점으로 논산 천교를 조금 못 미친 지점입니다. 광주를 출발해 경기도 성남으로 가던 금호 고속버스가 이곳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5m 아래 국도로 추락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CCTV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고 이 화면은 현장의 화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아닙니까? 지금 현장 그림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사고 그림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버스가 추락했으면 지금 14명이 다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더 부상자가 나올 우려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버스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해 14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전원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부상 정도가 심한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맨 뒷줄에 앉아있던 46살 여성 이모 씨가 시트에 깔려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조금 전 한 구조대원이 전했습니다. 예. 나머지 6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현장 사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혹시 나왔습니까? 네, 현재 소방당국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속버스가 논산천교를 조금 앞둔 지점을 달리던 중 앞서가던 화물차가 바닥에 떨어진 화물을 보고 급히 차선 변경을 했고 뒤따르던 버스는 이를 피하지 못한 채 중심을 잃고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예. 졸음운전인지 아니면 차량 결함인지 등 정확한 원인은 경찰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도 지금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올 것 같은데 마저 취재해서 이따가 시간이 된 대로 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매물을 쏟아내는 것이 결정타였다고 합니다. 미중 갈등, 또 경기 둔화 등 단기간에 풀리기 어려운 악재가 쌓여 있는 탓에 시장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다시 연중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57% 내린 2106.10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1월만 해도 2600선 턱 밑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는 9달 만에 19% 하락해 2100선까지 내려온 겁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3.38% 하락했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까지 가세하며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시장에 악재가 쌓여 있어 반등보다는 추가 하락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분석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미국의 핵전력 증강을 시사했고 미국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넘어 군사적으로 충돌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가 2.26% 하락하는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모두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이 셀트리온 주식 지분 2.9%를 처분했다는 소식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어두워서 코스피가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되자마자 위장 전입과 아파트 다운 계약서 문제가 불거져서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더 거세졌습니다. 또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청문회가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갑니다. 하나 안 된 걸 가지고 이렇게 정해야 돼. 하나도 안 했어, 하나가 하기는. 이거 안 빼고 있는 안 한다, 빼고 있는 본인에게 분류한 자료는 전혀 제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는 20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오후 2시가 돼서야 속개된 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22살이었던 아들의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소속 학과가 도시지역계획학과입니다. 그리고
부동산학과에는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2005년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대목에서는 부인과 부동산업소에 책임을 미뤘습니다. 저 처가 부동산 업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2살짜리 손자 명의의 2천만 원짜리 예금도 답하기 곤혹스러운 문제였습니다. 뭐 차비 같은 걸 주면 그런 걸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차비를 저 2천만 원씩 가까이 이렇게 줘요? 2살짜리한테? 유학에서 돌아온 장남의 적응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던 조 후보자는 교육 현실을 탓했다가 죄송합니다만 선생님들의 이제 체벌, 자로 뭐 때린다든가 환경 정의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분이 사회 정의와 교육 정의에는 왜 이렇게 눈 감으셨나? 더 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끼리를 향해서도 날선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날선 발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사실 격하고 거친 발언들이었습니다. 국감 기간에는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는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보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경쟁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지만 정치권의 선명성이라는 것이 거친 발언으로 얻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폐로 규정하고 그분들 감옥까지 보내놨지 않습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꼭 그분의 전체를 밟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몽둥이 들고 횃불 들고 몰려다니는 완장찬 머슴 같은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같은 야당인 정의당에도 센 발언을 했습니다. 추악하게 물을 타는데 정의당답지 않게 정의당 간판 걸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무상불륜을 해도 문제가 안 되고 비서 신세를 망쳐놓고도 무죄를 받는다며 일부 여권 인사들을 저격했습니다. 최근 보수 통합 필요성을 자주 언급하는 한국당이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란 분석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을 향해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극우 보수 잡탕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차기 총선이 다가오면서 보수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면 두 보수 야당의 선명성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피살에 대해서 터키 대통령은 사전 답사까지 이루어진 계획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왕세자의 측근이 요원들에게 인터넷 전화로 암살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연루 의혹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카슈크지가 계획적으로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Bu arada Başkonsolosluktan bir başka ekip de Yalova'da keşif çalışmaları yapıyor. Olay günü konsoloslukta çalışan personel denetleme olduğu bahanesiyle bir odada toplanıyor. 얄로바는 이스탄불에서 남쪽으로 90km 떨어진 곳으로 카슈크지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일부 요원들에게 카슈크지 죽음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면서도 왕세자 연루 의혹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카슈크지가 살해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요원이 왕세자실 책임자와 4번 통화한 기록이 나왔다고 터키 매체 예니샤파크가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빈살만 왕세자의 고문이 스카이프를 통해 요원들에게 살해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보 요원들이 터키에서 조만간 돌아올 것이라며 진실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제법 전문가를 인용해 왕세자의 암살 혐의가 확인되면 국제법정에 설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캔에 넣어 파는 햄인 런천 미트에서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가 회수 및 판매 중단 권고를 내렸습니다. 대상이 만든 청정원 런천 미트 가운데 2016년 5월 17일에 제조돼서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까지인 제품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멸균 통조림 제품인 청정원 런천미트 일부에서 세균이 발견돼 보건당국이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6년 5월 17일에 만들어져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까지인 제품이 문제가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품을 검사한 결과
세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세균 종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런천미트는 캔에 넣어 파는 햄 종류를 의미합니다. 이런 멸균 햄 제품에는 세균이 전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구입처에서 반품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제조사도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반품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세균 검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세균이 나왔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얼마 전 뉴스룸에선 모란시장의 일부 상인들이 유기견 수백 마리를 재개발 지역에 알박기한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뒤로 일부 유기견들을 하남시가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유기견을 수의대 실험용으로 기증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물단체들이 반발하자 한 단체에다가 소유권을 넘겼는데 그 단체 대표는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됐던 사람입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아파트 택지 개발 지역에 수백 마리 개들의 축사가 모여 있습니다. 보상을 노린 모란시장 일부 상인들이 방치한 개들입니다. 알박기 의혹이 보도되자 개들은 임시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구조된 200여 마리 가운데 아직 새 주인을 찾지 못한 개들은 여기 30여 마리입니다. 비교적 깨끗하고 넓은 환경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인기척에 놀라 저렇게 구석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남시가 일부 개들을 수의대의 실험용으로 기증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과대학에서 교육용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연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남시는 시민단체의 제안을 검토했을 뿐이라며 지금은 해외 입양을 위해 관련 단체에 개들을 넘겼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단체는 시로부터 개들을 넘겨받은 당일에야 도청에 단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미국에 지사가 있다고 소개하지만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되는 미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해당 단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단체 대표 김모 씨의 경우 과거 다른 보호단체를 운영하면서 동물 학대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있은 게 아니고 한 달이 넘게 있던 자체야. 안 치워. 그 눈 다친 애도 그렇게 다쳐 있어도 치료가 안 된 거야. 김 씨는 과거 전염병으로 죽은 개들을 시가 직접 치울 때까지 기다린 것이라며 해외 입양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네, BMW가 또 대규모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차량 화재 때문에 10만여 대를 리콜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이번엔 BMW 118D와 미니쿠퍼 디젤 모델 등 6만 5천여 대가 대상입니다. 1차 때와 합하면 17만 대가 넘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이번 리콜도 화재 위험 때문입니다. 1차 리콜 때 빠졌던 BMW 118D 등 52개 차종 6만 5천여 대가 대상입니다.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생산된 차량인데 특히 미니는 모든 디젤 모델이 해당됩니다. 당초 BMW는 이들 차량은 520D 등과 엔진이 달라 불이 날 가능성이 낮다고 리콜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28D에서 불이 나 민간 합동조사단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밸브에 침전물이 쌓이고 구멍이 뚫리는 등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결함입니다. 이 때문에 부실 리콜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부는 BMW가 리콜 대상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BMW 측은 불이 날 가능성이 낮지만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 이번 리콜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리콜로도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2011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서도 문제가 된 부품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2009년부터 같은 EGR 시스템과 그 알고리즘을 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부가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이번 리콜은 다음 달 26일부터 시행됩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네, 국내 유명 브랜드의 농구공에서 중금 속인 납이 2207ppm이나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구공의 유해 성분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린이 용품을 규제하는 특별법의 납 기준치로 보면
7배가 넘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농구공 표면에 기기를 갖다 대자 모니터에 2207ppm이란 숫자가 표시됩니다. 이 브랜드의 다른 모델에서는 최고 2936ppm의 납 성분이 측정됐고 또 다른 모델에선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납은 신경 독성 물질로 IQ 저하나 뇌 발달 장애 그리고 ADHD 등을 일으키는 유해한 화학 물질이어서요. 두 가지 모델에선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도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유해 물질이 나온 농구공은 PVC라는 재료를 썼습니다. 먼저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PVC를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프탈레이트가 든 가소제가 사용됩니다. 색상을 입히고 내구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납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규제가 없습니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생활화학제품 목록에 스포츠용품은 없고 산업부가 관리하는 전기 생활용품 목록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에 유해물질 공통기준이 300ppm으로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이번에 검출된 납 농도는 7배가 넘지만 어린이용품이 아니어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만지고 접촉하는 스포츠용품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규제를 신설해야 됩니다. 제조업체 측은 2년 전 이런 성분이 검출되는 걸 알았지만 법규가 정비되지 않아 아직 공정을 바꾸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에 우박과 함께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뒤덮는 시점이었는데 잠시나마 먼지 농도를 낮춰줬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소나기에 시민들이 돗자리와 비닐을 쓰고 비를 피합니다. 와, 이거 어떡하냐? 용인과 안성, 평택, 화성 등 경기도 일대엔 낮 한때 비와 함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가을로 접어들어 떨어진 기온에 천둥 번개까지 일면서 구름알갱이가 투명한 얼음이 된 겁니다. 미처 우산을 준비 못한 이들에겐 얄궂은 비였지만 미세먼지를 씻겨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권과 전북 등 서쪽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내내 나쁨 수준을 유지하다 비와 함께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전북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정점을 찍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자 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나기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잠시 떨어졌지만 중국발 먼지는 내일 아침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편 기상청은 올겨울엔 다소 따뜻할 것이란 장기 전망을 내놨습니다. 11월과 12월의 월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전망입니다. 다만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일시적이지만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바다 위에 놓인 세계에서 가장 긴 강주아오 대교가 오늘 개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21.38km의 인천대교와 비교하면 55km의 강주아오 대교는 인천대교의 2.5배 정도입니다. 홍콩과 중국 광둥성을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되면서 마카오까지 아우르는 경제권의 통합이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홍콩과 본토를 연결하는 고속열차에 이어 최장대교가 개통하면서 홍콩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강주아오 대교의 개통을 선포합니다. 我宣布港珠澳大桥正式开通. 강주아오 대교는 차량으로 4시간 걸리던 홍콩과 중국 광둥성 주하이를 30분대에 연결합니다. 다리 위 도로 면적만 축구장 98개에 달합니다. 두 개의 인공섬을 연결한 해저 구간 6.7km 위로는 30만 톤급 유조선의 운항이 가능합니다. 난공사가 이어지면서 예정보다 완공은 2년 늦춰졌고 공사비는 3배 늘어났지만 총액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홍콩 범민주파로 불리는 국민당 의원들을 이날 개통 시기에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개통한 고속열차 운영에 중국법이 대거 적용되자 자치권 상실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광저우 홍콩 고속철도에 이어 강주아오대교까지 개통되면서 인구 6,600만 명, 역내 총생산 1조 3,400억 달러의 한국과 맞먹는 빅베이 경제권의 통합이 실현됐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주식 대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제부터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고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올 연말까지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실련과 공매도 개선 주주연대 등은 국정감사장 앞에서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를 영구 폐지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가수 조용필 씨의 데뷔 50주년 기념 메달을 공개했습니다. 5,050개만 한정 판매하는 이 메달은 앞면엔 조용필 씨의 공연 모습, 뒷면엔 기념 엠블럼 등을 새겼습니다. 메달의 판매 수익금 가운데 일부는 문화 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광주광역시 쌍촌동 운천 내거리에서 도로를 달리던 25톤 덤프트럭 한 대가 가로수와 신호등을 들이받고 인도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 57살 조모 씨가 다리 등을 크게 다쳤고 트럭을 피하려다 넘어진 28살 이모 씨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조 씨가 신호를 받고 멈춰선 승용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돌리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사람을 매달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내달립니다. 지난 19일 저녁 7시 반쯤 부산 서구 동대신 교차로에서 38살 이모 씨가 26살 정모 씨를 자신의 차량 문에 매단 채 300m를 운행했습니다. 경찰은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시비가 붙어 벌어진 일이라며 우선 특수폭행 혐의로 이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국감으로 옮겨간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 선발 논란. 국회는 2주 전에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에 이어 오늘은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 KBO 총재를 불러냈습니다. 이른바 야구 국감 2라운드, 오늘은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강나현 기자입니다. 또 제가 또 흥분을 자제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께 이제 화가 나게 했던 일들도 있고 이 일의 본질이 좀 왜곡될 것 같아서 지난번 선동열 감독을 증인으로 불렀을 때 불거진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는 정운찬 KBO 총재를 왜 불렀는지부터 설명했습니다. 정 총재는 선 감독과 마찬가지로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점은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감독의 소신은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수 선발은 감독이 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야구대표 선발 논란을 꿰뚫는 지적도 해명도 없이 선 감독의 반성 여부를 두고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반성 안 하십니다. 반성할 걸로 믿고 반성 있습니다. 안 하시고요. 정 총재는 선 감독이 TV로 경기를 보며 선수를 지켜본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현장을 가지 않고 경제 지표 가지고서 경제 분석하고 예측하고 또 정책 대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대표팀 전임 감독제는 국제대회가 많지 않아 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에 걸쳐 야구대표팀 선발 논란을 따져 물었던 국감은 이번에도 명쾌한 결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부산의 한 대형 재개발 공사 현장 주변에서 주말이면 수돗물이 끊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수가 끝나면 흙탕물이 나오는 상황도 되풀이됩니다. 주민들은 한 달 넘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제대로 된 안내나 사과는 없다고 말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변기와 수도꼭지에서 흙탕물이 나옵니다.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도 누렇습니다. 지난 13일 6시간 넘게 이어진 단수 직후 한 주민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집에서 지난주 단수가 끝난 뒤에 받아놓은 물입니다. 이런 흙탕물이 1시간 반 넘게 나왔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단수가 끝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변기통 바닥에는 이렇게 모래 입자가 쌓여 있습니다. 단수는 2달 전부터 주말마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요리나 빨래는 물론이고
간단히 씻는 것조차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침에 9시부터 3시 40분까지 단수가 됐어요. 단수 때 어쩔 때는 너무 이래 오래 안 나오니까 뭐 화장실도 저 마트에 가고 뭐 뭘 또 사다 먹고 뭐 이래 되는 거예요. 단수 현상은 주택가 바로 옆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공사를 하던 지난 8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2021년 말 3,8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 예정인데 지금은 조합과 계약을 맺은 건설업체가 기반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공사할 때마다 이게 단수가 되는 거야. 이러니까 건물이 나보다 계속. 피해를 입는 곳만 최대 200세대에 달하지만 단수 전후 안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옆에 할매 집에는 가스만 물이 안 나온다고 샀거든. 하면 나도 물이 안 나온다 이래서 진영할 때 되면 물이 이제 깨끗 나오고. 공사 관련 내용을 작게 붙여놓은 게 전부입니다. 공사장 바로 앞인데요. 이 전봇대에는 이렇게 방음 시설을 설치한다는 안내는 붙어 있습니다. 이 밑에는 상수도 주변으로 공사를 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디에도 단수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해당 조합은 공사 중 상수도 간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단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그 마을로 들어가는 상수도관이 있는데 그 안에 철거 작업하면서 그게 좀 건드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수도관을 이전 공사를 거의 다 했거든요. 하지만 주민들은 기반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 단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마을에 아직 주민들은 고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화해가지고 확인했잖아요. 이게 주민들도 모르고 상수사업본부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만 아는 거예요.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제대로 안내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말이 안 되는 무슨 여기가 무슨 시골 마을도 아니고 스티커를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안 달린 집이 더 많을 텐데 그렇게 공지를 한다는 건 실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단수 안내 내용을 확인해도 이 지역 정보는 없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3번의 이제 단수가 있었거든요. 혹시 10월 13일은 들어가 있지 않나요? 10월 13일도 지금 여기 쓰려고 제가 있네. 예. 그러면 4번 있었던 거죠? 그렇지. 예. 취재 이후 해당 사업본부는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상황을 확인했다며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그 다음 주말도 수돗물이 나올지 혹은 흙탕물이 나올지는 주민 아무도 모릅니다. 인근 주민 불편을 당연시하는 재개발을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Just a young gun with a quick fuse. I was uptight, wanna let loose. I was dreaming of bigger things and wanna leave my old life behind. Thunder,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Thunder, thunder,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Thunder, thunder, feel the thunder. All new Compass, Jeep. 예, 오늘 기사가 워낙 넘쳐나기 때문에 앵커 브리핑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쳐나는 뉴스 중에 첫 번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오늘 저녁에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2명의 전직 대법관도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일부에서 취재한 내용이었습니다. 넉 달에 걸쳐서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승부수를 던진 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선 영장을 청구하자마자 소식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가로 취재된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구속영장에 이렇게 공범으로 적시되는 일은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이 공범으로 적힌 겁니까? 네, 일단 임종헌 전 차장의 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또 공무상 비밀 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입니다. 꽤 여러 이 가지네요. 같은 혐의 상당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공범으로 적시가 된 건데요. 예. 일단 양 전 대법원장은 일부 진보 성향 판사의 사찰을 지시하고 또 일선 지법에서 내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그러니까 이 사법부가 자신들이 내린 법률을 해석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인데 이걸 취소하도록 일종의 재판 개입 등을 지시한 당사자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본 겁니다. 또 추가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라고 불리는 박채윤 씨의 이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빼내도록 지시한 혐의,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법관 사찰과 또 이른바 부산 법조비리 사건에서 이 건설업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의 공범으로 이번 임정환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예. 자, 공범으로 적시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위중한데, 물론 이것은 이제 검찰이 그렇게 판단해서 넘긴 것이니까 법원이 또 판단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임종원 전 차장의 혐의 중에서 핵심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 다시 말하면 직권 남용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를 두고 그 논란이 일고 있긴 합니다만은, 검찰이 이걸 영장까지 청구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검찰은 이 고위 판사가 다른 일선 판사에게 한 지시, 그러니까 이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발생한 이 재판 거래 의혹부터 일선 재판 개입까지 이 상당수 의혹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행정처의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서, 정도를 넘어서서 남용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예, 물론 임 전 차장의 입장은 검찰과는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 전 차장 측은 부적절하고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제기된 혐의들이 행정처 차장의 직무 범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진 않는다, 죄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검찰에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자, 결국 뭐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등에서 이 직권남용이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직무 범위를 상당히 좀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이루어진 범죄 혐의, 대통령 취임 전부터 임기까지 이루어진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이번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을, 직무 범위를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러면 그 영장실질심사는 언제 합니까? 네, 아까 뉴스룸 시작 직전에 영장 청구가 됐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통상 이 사나흘 안에는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벌써 이 4개월 동안 이어진 이번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이번 올해 안에 끝날지 아니면 다음 해로 넘어갈지를 판가름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검찰 수사는 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박병대, 또 고영한 전 대법관을 차례로 소환하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것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것이 올 12월까지는 다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검찰 입장이라면서요? 네, 그렇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지검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윤 지검장도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군요. 예.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서울교통공사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앞서 일부에서 전해드린 대로 한국당은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서울시 측은 이것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으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부터 서울시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나와서 역시 입장을 개진을 할 텐데요. 오늘 진 부시장의 입장에 대한 반박도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시나는 인사가 조금 무색한 상황이 되긴 했죠. 하도 이걸로 요즘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3월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가운데 2, 3급 간부의 자녀가 12명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네. 또 자유한국당에서 새로 또 제기한 내용도 또 있고요. 우선 그 2, 3급 간부의 자녀가 12명이 들어온다는 것, 그러니까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것.
이건 좀 국민들이 좀 쉽게 납득하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체로 조사하고 예. 또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을 보면 뭐 계획적인 부정이나 조직적인 비리가 저질러진 것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개인적인 일탈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맡겨서 객관적으로 규명하자라고 예. 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 이제 일관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긴 하나 또한 야당 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를 어떻게 다 믿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글쎄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 수사인들 믿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예. 객관적인 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공신력 있는 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예.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 입장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검찰이 조사한들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국회에서 조사하자, 국정조사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이렇게 무리한 정치 공세를 펴지 않고 예. 정말로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들여다볼 용의가 있다면 그것인들 왜 마다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의 국정조사가 일방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또 일방은 그것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예. 정치 공방으로 계속되어 왔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뭐 여야가 바뀌면 입장에 따라 다 그런 말씀들을 그런 하시니까.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뭐 사실 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사원 감사가 오히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체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그간의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과정 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왔던 과정들을 예. 나름대로는 점검해 보았습니다. 예. 근데 물론 개인적인 일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개인을 다 조사한 건 아니니까 예.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채용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든지 또는 허점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것이 조직적으로 혹은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몇 명 이렇게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네. 또 이제 숫자가 네. 뭐 각자 주장하는 게 좀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12명이면 12명 아니면 이 전체적으로 108명이라고 나오는데 네. 물론 야당에선 이제 응답률에 비해서 생각하면 응답률이 적었기 때문에 곱하기 몇을 하면 1080명까지도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네. 그것은 추론이긴 하지만 네, 네. 108명이라는 숫자도 뭐 보기에 따라서는 네.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보기에 그게- 따라서는 예, 적은 그게 숫자는 개인의 일탈로 108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가 처한 좀 특수한 상황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선 서울교통공사는 기왕의 도시철도공사라고 하는 회사와 서울메트로라고 하는 지하철 회사가 서로 합쳐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각의 회사에 근무했던 가족이 한 회사에 근무하는 형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부부라든가 부부라거나 형제라거나 예. 뭐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예. 있죠. 그게 어느 정도 그게 비율인가요? 24% 규모. 108명 중에 24%. 네. 1,970여 명. 그러니까 전체 공사 직원 가운데에 친인척으로 확인된 숫자가 1,900여 명입니다. 예. 그게 11.2%라고 하는 숫자가 거기서 나오는데 예. 그들의 조사를 해봤더니 24%가 두 회사가 그렇게 해서 합쳐져서 그렇게 합쳐지면서 됐더라. 가족 관계가 형성됐더라라고 예.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내 결혼도 상당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비공식적인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의 부부 숫자가 22%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서울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부부 숫자가 5%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네, 네. 그 다른 공사라든가 네. 뭐 기업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공사 같은 경우에 대략 비슷한 지금 이제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다 구체적인 어떤 그 숫자라든가 근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이제 내일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온다고 네, 하니까 네. 제가 또 제시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엄밀한 조사는 아닙니다만 저도 자료가 있는 대로 기자들에게 제공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예. 사내 부부 숫자가 8%에 이른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사내 결혼이 예전에는 사내 연애조차도 좀 금기시하는 분위기였지만 요즘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보면
교통공사가 아까 처한 특수한 상황,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졌다는 문제, 예. 또 최근의 추세 문제, 또 기왕에 무기직으로 근무하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됐는데 예. 그 이전에는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근데 이 기간제 근로자 또 무기직 근로자들이 대부분 현장직에 근무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초의 채용 과정에서는 어땠을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누구나 선망하고 선호하는 직렬에 계신 분들은 아니다. 이제 그런 점을 보면 예. 그런 점을 보면 가족 관계가 그렇게 많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 감사원에 넘긴다고 이제 말씀은 하셨는데요. 네. 이제 자체 조사를 통해서는 적어도 조직적인 어떤 것은 없었다. 이 개인적 일탈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 기관에서 감사원에 넘기지 않더라도 자체 조사를 통해서 개인적 일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차제에 이 예. 문제를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서울시를 떠나서 예.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원에 감사를 맡기는 게 이를테면 객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뭐 아무튼 야당은 감사원을 못 믿겠다고 하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서울교통공사가 직원들의 가족관계를 조사를 했는데 예. 그 가족관계 조사조차도 사실은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응답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무슨 객관적인 자료로 뭐 입증을 해나거나 예. 근거를 갖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것조차도 강제성이 없고 자발성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그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일탈이나 청탁이나 뭐 부정이나 이런 것을 예. 서울시의 자체 조사로 다 밝혀내기는 굉장히 한계가 일단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그것도 야당 쪽에서 할 말이 있을 테니까 내일 뭐 질문을 해보죠. 네. 오늘 새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한국당이 내놓은 얘기인데 지하철 수서역 역장의 처와 처형이 정규직 전환이 됐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2명이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맞다면 우선 모르셨습니까?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이건 근데 맞는 얘기긴 합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10명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서울교통공사가 각 부서를 통해 가지고 직원들의 가족관계를 파악했는데 그때 예.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더 그럼 늘어나는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글쎄 뭐 내부에 제보 같은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 이것도 아무튼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내놓으면서 네. 새롭게 추가가 되는 바람에 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리해졌다고나 할까요? 이런 예. 그 숫자 자체가 틀려져 버리니까. 그럼 네. 여기서 더 나오게 되는 상황도 상정할 수가 있는데. 글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공사의 가족관계 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개인의 자발적인 응답에 의존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할 개연성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었고 예. 그 점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그 이제 자체 조사를 통해서는 적어도 조직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만일에 감사를 해서 네. 일정 부분의 조직적인 무엇이 있었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그땐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안에 텐데.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누가요? 1차적인 당사자는 서울교통공사가 될 것이고요. 예. 또 그런 조직적인 채용 비리에 관여한 사람들은 뭐 예. 형사적인 처벌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서울시장에게도 정치적 책임이 있지요. 예. 물론 이건 가정입니다. 뭐 네, 결과가 어떻게 가정입니다. 나올지 모르는 네. 것이고 또 국정조사에 지금 야당이 거의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당 빼놓고는 다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예.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시도 2차례 감사를 받았습니다만은 한 번은 행정안전위원회 또 한 번은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예. 이렇게 채용 비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분은 없었습니다. 예. 다만 왜 이렇게 친인척 비율이 높냐, 왜 이렇게 친인척이 많냐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예. 근데 이것만으로 조직적인 채용 비리가 있었다 또는 채용 뭐 부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서울시가 뭐 자체 조사나 감사원 감사 같은 것들을 극구 거부하면서
결백하다고만 주장한다면 국정조사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서울시가 자발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감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도 순리가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내일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시의 진성준 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불성이 남한의 어떤 그 세력들과 야합해가지고 북한군을 좀 난파해달라. 점차적으로 한 3, 4개월 전부터 소규모로 이렇게 침투해서 강주에 모이지 않았나. 네, 법적으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이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주장은 온라인상에 여전히 있습니다. 5.18 인민군 투입설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당이 이 내용을 담은 영상들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에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명백한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팩트체크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네. 유튜브의 설명은 사실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규정을 보면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어긋나면 자율적으로 영상을 삭제합니다. 크게 12개 유형인데 음란과 상해, 사망, 유발, 증오, 폭력, 괴롭힘 등입니다. 5.18 북한군 투입 주장은 2012년 12월에 대법원에서 허위로 명백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규정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삭제할 수 있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한국 유튜브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이 기준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집행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커뮤니티 가이드와는 별개로 형법의 22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영상이 방치가 되면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물립니다. 모욕과 비방죄, 심각한 국가 위해, 혐오 선동 등입니다. 독일에서도 그런데 허위라는 것만으로 삭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유튜브가 나서지 않을 경우에 좀 다른 방법으로 삭제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역시도 허위라는 것만으로 삭제를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 판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서 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삭제를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 사업자하고는 좀 다르게 유튜브는 해외 사업자라서 강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 법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다국적 법인도 포함이 됩니다. 네. 유튜브는 한국 법인이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형사 고발을 할 수 있게도 해놨습니다. 방통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튜브는 현재까지 삭제 요구를 100%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방법이 있고 유튜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건데, 근데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죠. 네. 하지만 명백한 거짓에서까지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5.18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미 정립이 됐다는 겁니다. 허위 사실과 함께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이라는 결과가 있다면 충분히 걸러내고 차단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의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자, 예. 들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차비모아 태산으로 잡았습니다. 차비. 예. 예. 오늘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야당에서 조 후보자의 만 2살 손자가 2천만 원이 넘는 예금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자 이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만 2살짜리 손주 있죠? 네. 지금 정기예금 1,880만 원이 들어있던데 주택 청약도 누가 내고 있어요?
예, 뭐 차비 같은 걸 주면 그런 걸 못 하는 것 차비를 같습니다. 만 2달짜리한테 2천만 원을 차비도 주고 이런 거 이 2달짜리가 차비할 일이 뭐 있습니까? 예. 조 후보자는 처음에 2천만 원 저금을 잘 몰랐다고 하다가 계속 묻자 차비 같은 거 모았다고 얘기했다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2살 아이가 원래 차비는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예. 서울시의 경우 버스는 만 6세 미만은 무료고요.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반자를 동반한 3명까지 무료고 4명부터는 어린이 요금을 내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서울시 버스의 경우 유아가 그러니까 만 6세 미만이 단독으로 승차했을 때는 어린이 요금을 내야 됩니다. 만 2살이 단독 승차했을 리는 예. 없고 차비를 잘못 준 건데요. 차비로 줬다고 대답한 거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다. 말 같지 않은 대답이다라는 또 지적이 있자 예. 다시 세뱃돈 등을 받아 모았다고 조 후보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역풍을 받았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김학용 위원장의 질의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2년에 걸쳐서 준 축하금 세뱃돈 등을 이해채인 게 2,200만 원이다. 이건 무슨 이재용의 아들도 아니고 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아들이 2천만 원을 세뱃돈으로 받았는지는 물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 2살 아이에 대한 예금칙은 좀 많다. 이건 뭐 누구나 갖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정회했다가 오후에 열렸는데 계속 부적절한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예. 조 후보자는 그 장남을 강남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것도 이전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예. 오늘 여기에 대한 답변에서 강북 학교에서 체벌이 있어서 강남 학교로 옮겼다고 얘기했다가 강북 학교 차별이다라는 역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예. 하여간 뭐 듣기 거북한 답변이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깊고 넓은 당으로 했습니다. 어느 당을 얘기합니까? 정의당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얘긴데요. 예.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서울교통공사뿐만이 아니라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아예 정의당에서 환영한다고 미리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예 이제 부정하지 못하게. 예, 그렇습니다. 예. 최석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역시나 대한민국 제1야당의 품은 넓고도 깊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동일한 자유한국당 입장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오전 논평인데 사실 어제만 해도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좀 갈렸습니다. 같은 대변인인데요.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의 강원랜드도 국정조사하자라는 주장을 뜬금없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했고 그날 오후에 윤영석 당대변인은 강원랜드도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었는데 정의당에서 아예 찬성이다 하자라고 못을 박은 셈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앞서 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도 못할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듣긴 했는데. 예. 그래서 강원랜드도 실제로 들어갈까요? 어제 자유한국당이 낸 국정조사 요구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로 그 조사 대상에 서울시 산하기관이 많지만 마항에 보면 지방 공공기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도 지방 공기업이니까 할 수 있다라는 원론적 입장인데요. 예. 정의당에서는 지방 공기업이 워낙 많으니 그냥 강원랜드를 특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는 이 문구를 두고 서로 논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 한국당에서는 강원랜드가 들어가면 좀 곤란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권성동 의원하고 염동열 의원이 기소받아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예. 강원랜드를 특정하는 것은 한국당으로서 지도부로서 약간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작은 눈치, 큰 눈치로 했습니다. 예. 뭐 일단 눈치를 본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이 지난달부터 전국 253개 지역위원장의 공모에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 알려지기로는 한 달이 지났지만 신청자가 20여 명뿐이다. 오늘 이제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전체 지원자가요? 예. 지원자가 뭐 10% 수준이다. 저조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일단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어느 정도 공식적인 답변으로 마감이 이달 말까지니 기다렸다가 낼 것 같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 보통 센 사람이 나오는 지역을 피하기 위해서 막판에 눈치 보기 접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바른정당 출신의 한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최근에 좀 신청이 저조한 것 같다. 많이들 안 하는 것 같다고 하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오라는 소리도 있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도 지금 조강특위를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자 일부 사람들은 바른미래당을 갈지 자유한국당을 갈지 눈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거기 대표, 손학규 대표는 보수통합은 없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연일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것은 수구통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예. 일부 정치권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당내가 불안하다는 반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사실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도 자유한국당의 위원도 연일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역시 자유한국당이 내년에 새 당대표를 뽑으면 아예 새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당내에서 별 반응이 없자 이 때문에 목소리를 높인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맑고 일교차가 10도 넘게 벌어집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